1884년 12월 14일 최초의 우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만든 우정국 낙성시에서 반대파를 죽이고 정권을 탈취했던 김옥균. 김옥균은 이 갑신정변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그들의 치세는 3일밖에 가지 않았고 거사를 일으켰던 동지들은 모두 일본으로 망명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 김옥균은 중국의 상해에서 홍종우에게 피살되었고 그 시신은 배에 실려 조선으로 돌아와 다시 머리를 잘려 효수되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때가 1898년, 그러니까 거사로부터 14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옥균이 죽자 그 위패는 일본에 모셔졌고 모셔진 곳은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후쿠자와 류키지의 가족이 모셔진 곳이었습니다.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 그리고 그 김옥균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김옥균은 거사를 일으키면서 이미 고종 임금이 직접 써서 도장까지 찍은 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정변이지만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개혁 그리고 양요, 개항, 또 이모군란 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5번째 편으로 갑신정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개항을 한 것은 1876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갑신정변이 일어난 것이 1884년이니까 개항으로부터 불과 8년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면 미국 페리 제독이 군함을 몰고 와가지고 여기에 굴복해서 개항을 결정한 것이 1853년의 일이고요. 그 이후에 많은 시련을 겪다가 왕정 복고를 통해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것이 1868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5년 정도가 지났죠. 그렇다게 본다면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것은 폐쇄된 사회가 개방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절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그 속도도 상당히 평상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부터 우리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 서술에서는 그 갑신정변에 대해서 수구파 그리고 개화파의 대립 또는 조금 말을 달리해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의 대립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논의의 프레임이 국내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또 좌파계열 시각에서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레닌이 말했던 2단계 혁명론이나 또는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나라와 일본이라고 하는 외세라고 하는 팩터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계획 단계부터 청나라의 사정변화, 일본의 지원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그 이후 사건의 진행 과정 또한 두 나라가 직접 군사력을 동원해서 한반도에서 부딪혔던 사건입니다.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군사력을 직접 행사한 것은 아마도 임진왜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의 배경 그리고 진행 과정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얘기가 좀 재밌어야겠죠? 그래서 이 편은 조금 드라마적인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은 두 인물의 대립구도, 즉 민영익과 김옥균의 대립구도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양대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대원군이 청나라로 납치되어 가면서 여전히 쇄국을 요구하는 세력은 이제 거의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완벽하게 차지한 것은 척족들, 즉 외척 세력과 그들을 둘러싼 기존의 양반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물이 바로 민영익입니다.
민영익이 갑신정변 과정에서 중상을 입고 또 김옥균 또한 민영익을 가장 먼저 없애야 하는 인물로 지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민영익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민영익은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아까운 인물이긴 합니다. 세월이 흐른 후 한일합방이 되었을 때 일본이 주는 자기를 거절하고 상해로 망명을 해버린 것도 민영익이고, 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을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 것도 민영익입니다. 1874년 조선이 개국하기 2년 전 어느 겨울날입니다. 그러니까 민비의 친오빠인 민승호가 있었는데, 민승호에게 어떤 승려가 선물을 바쳤습니다. 지금 이 족보를 보면 명성황후 민씨하고 민승호가 친오빠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양자로 가서 친오빠와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민승호에게 어떤 승려가 선물을 바쳤고, 그 선물을 개봉하다가 폭탄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승호하고 그 아들 그리고 그 어머니까지 그 자리에서 모두 죽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민승호가 죽으면서 대원군이 살고 있는 운현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운영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일을 대원군이 주도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이때까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민비의 친정 집안은 대를 잇기 위해서 또 한 번 양자를 드렸습니다. 그 양자가 민영익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민영익은 이제 민씨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민영익은 과거에 급제하고 개화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고, 또 이모군란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별기군의 운영 책임자도 민영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모군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에 사죄하는 진사사절로 간 사람도 민영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에 파견된 그 보빙사절단을 이끈 사람이 바로 민영익입니다. 보빙사의 정사 전권 대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당시 뉴욕에 가 있던 그 체스터 아서 대통령을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어서 사전에 준비된 바는 아니었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넙죽 조선식으로 절을 하는 장면이 당시 미국 신문에 사파로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대통령은 조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 보빙사 일행을 이끌었던 사람이,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바로 민영익입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그 당시 뉴욕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귀국하지 않고 유럽을 돌아서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아마 많은 것을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쪽을 대표하는 김옥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의 뒷얘기를 시시콜콜하게 캐나가면 사실은 그 김옥균 쪽이 훨씬 더 재미있기는 합니다. 문과에 장원급제를 하고, 또한 바둑을 아주 잘 두어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김옥균이 혼인보, 그러니까 본인방, 일본 최고의 그 바둑 명인과 바둑을 뒀던 기보입니다. 물론 그 실력이 그 정도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단한 실력이었던 건 사실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바둑판이 있죠. 이 바둑판이 그 당시 김옥균이 직접 글을 써서 남겼던 바둑판인데, 일본 기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에 한국 기원으로 일본 기원이 다시 기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김옥균과 바둑을 뒀는데, 일본 입장에서 나중에 그 김옥균이 조금 귀찮은 존재여서 오가사와라까지 쫓아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보가 직접 오가사와라까지 가서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을 같이 머물면서 바둑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그리고 김옥균은 일본 전역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여성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다가 끝내 상해에 가서 홍정우에게 암살당했던 말 그대로 풍운하가 바로 김옥균입니다. 김옥균을 급진개화파라고 하고 반대편에 민영익을 온건개화파라고 하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김옥균이 민영익보다 더 바깥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옥균 또한 세계 정세에 대해서 무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민영익에 비해서는 기회가 일단 적었고요. 또한 상당히 일본 쪽에 경도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그날 거사 직전에 김옥균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즉 오늘 민영익이 죽거나 내가 죽는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상황을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김옥균은 이후 갑신정변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쓴 갑신일록을 남겼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뭐 위작이다 이런 주장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김옥균이 직접 쓴 1차 사료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김옥균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김옥균이 태어난 것은 1851년입니다. 고향이 충청남도 공주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김옥균이 거사에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일족은 거의 몰살을 당하고 여성들은 노비로 가거나 극히 어려운 일을 당해야 했는데 청일전쟁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 땅에 상륙했지 않습니까? 그때 충청도 지역에 주둔을 할 때 김옥균의 부인과 그 자식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후하게 보살폈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민영익도 그렇지만 김옥균도 어린 시절에 친척집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영익, 김옥균이 다 그렇고 또 나중에 나올 그 이완용도 양자로 들어갔는데요. 근데 김옥균은 어린 나이에 문과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죠. 그러면서 개화의 선구자들 그러니까 박교수라든지 그 다음 역관 오경석이나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승려 이동인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개화 사상을 배우고 또 박영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과도 친구가 됩니다. 고종 임금이 김옥균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거의 언제나 김옥균이 뭘 하자고 하면 그대로 다 했습니다. 또 김옥균이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작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돈을 주로 일본을 통해 조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오군란이 일어난 직후에 박영효가 인솔했던 3차 수신사 일원으로 김옥균이 일본을 다녀왔는데 이때 17만 원의 차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성순보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일본 측의 지원을 받아서 국한문 혼용체의 한성주보로 바뀌어서 독자층을 비약적으로 넓혔던 것이죠. 그 이후 김옥균은 다시 새로운 일들을 벌이기 위해서 약 300만 원 정도 차관을 얻어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이제 개화파들을 아끼고 김옥균하고 박영효가 서구식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뮬렌도르프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아주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밀렌도르프가 이 사람의 민시 세력, 그러니까 원래 청나라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민시 세력에 딱 붙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급진적인 개혁 정책에 당연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각종 개혁 작업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밀렌도르프가 화폐를 새로 찍자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를 그냥 찍는 것이 아니고 조선의 경제 체제를 완전히 처음부터 바꾸어서 금본위제 국가로 바꾸면서 화폐를 새로 만들자라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밀렌도르프가 독일 회사를 통해 가지고 화폐 주조기를 사오고 또 기술자도 서양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김옥균은 이전에 대원군이 경복궁 재건 때문에 당백전 찍었다가 경제적으로 혼란이 있었던 일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일본 정부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가서 300만 원 빌려오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일단 고종은 김옥균을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본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실 게임이 하나 시작되는데 아무튼 일본은 이 차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아마도 일본에서 김옥균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 완벽하게 신뢰를 하지 않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주로 조선에 있던 일본 공사 이 사람이 보고서를 쓰는데 거기에 아마 김옥균에 대해서 완벽하게 믿지를 않았고 그리고 또 당시 일본도 자금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옥균은 다시 미국으로 가서 돈을 구해오겠다 했지만 이것도 이제 실패하고 뭐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었으니까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자택에 이제 칩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온건 개화파들이 한 걸음을 더 나가버립니다.
즉 병조가 가지고 있던 훈련원 조직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이름의 방위부대를 창설했습니다. 군사권마저도 이제 민시척족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한 번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원래 이제 조선이 미국제 무기를 도입하고 싶어서 직접 미국 공사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군사 고문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다보다 말이 없는데 온건 개화파 민씨 척족들이 청나라에다가 군사 고문단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급진 개화파 입장에서는 다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타격이었던 것입니다. 네, 약간 길었습니다만은 민영익과 김옥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개인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로 대표되는 양대 세력의 역학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 사건의 조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갑신정변은 민영익하고 김옥균 외에도 많은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너무 그 사람들만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짤막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김옥균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그 홍영식입니다. 홍영식은 아버지가 영의정이고 어머니가 조선왕조 종친인 전주 이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나쁜 말을 하지 않을 만큼 인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요. 조선에서 처음 미국으로 사제를 파견했던 보빙사 일행으로 갔을 때도 홍영식은 뉴욕에 도착해서 다른 사절단 일행이 뭐 대통령 만나고 구경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지만 홍영식은 주로 전신국과 우체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을 아주 많이 캐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나중에 우정국을 만들게 된 겁니다.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다 도망을 쳐야 됐는데 이때 고종 임금이 경들이 나를 놔두고 어디를 가는가 라는 말에 이 홍영식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죠. 그래서 왕의 곁에 남았다가 청나라 군사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또 가문도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5살 난 아들까지 독약을 먹고 죽어야 했죠. 이 사람의 흔적 그리고 친척들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 1964년의 일입니다. 이 다음은 이제 박영효입니다. 박영효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언제나 조선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철종의 딸 그 영애옹주가 있었는데 이 사람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부인이 일찍 죽어버렸는데 그때 부마는 그 재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평생 정식 결혼은 하지 못하고 부인은 있지만 그 부인을 부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못하고 언제나 첩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첩과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갑신정변 이후에 박영효도 김옥균하고 같이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에 가서는 아마 서로의 생각도 달랐고 그래서 그다지 가깝게 지내지를 못하고 또 김옥균을 상당히 비난했습니다. 그 이후 박영효는 사면되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 번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한일합방이 되었고 일본으로부터 후작 자기를 받아서 1939년까지 살다가 죽었는데요. 박영효가 그 자손들 그리고 하나하나 남긴 여러 가지 흔적들은 지금도 우리가 서울 바닥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하죠. 바로 서광범이라는 사람입니다. 서광범은 이 증조부가 또 영의정이고 또 태어날 당시 아버지가 평양 감사를 하다가 나중에 2조 참판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결혼도 아주 대단하게 해서 원래 안동김씨 세도의 그 최정점에 있었던 김조순의 손녀와 결혼을 했죠. 그러다가 부인이 일찍 죽는 바람에 다음으로 결혼한 것이 또 하나의 양반 가문 광산김씨 가문이었습니다. 문과에 급제를 했고 벼슬을 하다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다가 갑신정변에 참여하게 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집안 또한 멸문지화를 당연히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광범은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가지고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하급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이후에 서광범이 조선으로 돌아와가지고 김홍집 내각의 법무대신으로 참여했고요. 특히
동학 농민운동을 일으킨 전봉준의 재판의 재판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병이 깊어져서 죽었습니다. 이상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역들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서재필 한 사람이 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서재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이었던 수구파 혹은 온건개화파는 민영익 설명하면서 대략적으로 분위기를 봤으므로 생략하고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사람 사진이 나오죠. 왼쪽 사진이 당시 일본 공사 다케조의 신이치로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출신이 학자입니다. 그리고 일의 진행 과정에서도 뭔가 그 좀 우유부단한 모습이 잘 보이거든요. 원래 큐슈의 구마모토 출신이고 거기에서 지방 관리를 하다가 폐번 치현을 하면서 일자리를 잃어서 조그만 서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위 관리였던 카스카이시우가 피가 배가서 중앙관직에 올랐고 조선의 공사로 부임하면서 졸지에 이 일을 주도하게 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밀렌도르프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옆에 원래 이 사람이 프로이센 출신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외교관으로 왔다가 이홍장의 눈에 들어서 청나라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선의 효섭통상 사무아문의 참판이라는 이름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아주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그 청나라 이익에 반해서 조금 꼼수를 부리면서 러시아를 조선에 끌어들이려 하다가 발각돼서 다시 청나라로 소환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안스카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앞에도 설명드렸고 뒤에도 계속 설명드릴 것이므로 생략하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홍종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홍종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김옥균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홍종우는 그 우리나라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개화기에 프랑스까지 유학을 간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제법 있긴 한데요. 그래서 오른쪽이 브랭땅 파퓨움이라고 해가지고 춘향전을 이렇게 프랑스어로 번역을 한 사람이 바로 홍종우고요. 그리고 이 홍종우에 대해서 당시 그 파리의 그 신문이 그림을 그리면서 소개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네, 상당히 길게 갑신정변의 등장인물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또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상 갑신정변 사건 하나만을 설명하기에는 그 배경이나 영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건의 진행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는 갑신정변이 끼친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죠. 당시 청나라는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때문에 원래 조선에 주둔하는 청나라 군사가 한 3,000명 정도가 됐는데 그 숫자가 반으로 줄었던 겁니다. 그리고 김옥균은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도와주겠다는 일본 공사의 말을 좀 너무 많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1884년 12월 4일 저녁 6시 우정국 낙성식 연회가 열렸습니다. 지금도 요 모습 그대로 조계사 앞에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옥균 일파는 원래 계획이 이제 폭탄으로 혼란을 일으킨다 이라는 것이었는데 폭탄이 불발되면서 이웃집에 불을 지르면서 암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지 않았든지 민영익이 중상을 입었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고 그 외에 그 현장에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 죽였죠. 개화파들은 일단 바로 그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창덕궁으로 달려가서 고종한테 사대당, 그리고 사대당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민영익을 중심으로 하는 척족 세력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하고 나서 왕을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 경우궁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경우궁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요. 원래 이거는 이제 그 사당입니다. 궁이, 이름이 궁이지 임금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데 여기로 옮긴 이유가 여기는 원래 왕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는 현대그룹 본사가 들어서 있고 조그만 표식만 있습니다. 근데 당시 동원되었던 일본군 숫자가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박영효가 이끄는 군대가 대략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큰 곳을 방어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사장수에서는 죽이지 못했던 수구파들을 꽤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정강 14조라는 개혁 방안을 내놓아서 그 일을 발표하게 했는데요. 정강 14조를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인데 제1조가 지금 나중에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만 밑에서부터 하죠. 지조법 개혁, 그 다음에 각도의 환상미를 영구히 면제한다. 아주 이거는 획기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후기에 삼정의 문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순간에 딱 제로 세팅을 해버리고 간다, 그런 뜻이겠죠. 규장각 폐지는 다른 뜻이 아니고 당시 규장각이 원래 시작은 그게 아니었는데 권력기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규장각 폐지하고 또 해상공국을 혁파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상인들 중에서 특권을 가진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다 뺏어버린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1조 청나라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조속히 귀국시킨다는 말, 이 말은 민시척족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죠. 이 말이 왜 1조로 들어갔는가? 흥선대원군 계열과도 교섭해가지고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들에게도 높은 직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타도 목표를 민시척족으로 보고 또 이를 위해서는 자신들과 정반대의 노선을 걷고 있던 흥선대원군 세력도 끌어안으려 했던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핵심 요직은 당연히 개화파가 차지했고 또 온건 개화파 중에서도 능력이 있으면 뭐 요직을 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김홍직 그리고 김윤식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12조에 보면 일체의 국가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 같은 그런 곳인데 호조에 판서가 있고 그 밑에 참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참판을 김옥균 자신이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판서는 공석으로 놔뒀습니다. 즉 호조를 자기가 돈을 완전히 다 틀어 쥐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왕비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청나라 군대하고 민시척족들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 김옥균이 일으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청나라 위안스카이한테 원병을 요청하고 또 경우궁은 너무 좁다 불편하다라고 해서 창덕궁으로 다시 옮기자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왕비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창덕궁으로 돌아갔고 그러자 바로 이제 청나라 군대가 공격을 개시했고 그러니까 일본 공사가 사전 약속을 어기고 일본군을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이미 일이 틀어졌으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급히 상투를 자르고 일본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나중에 일본에 도착하고 나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보호해서 재물 풀어가서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갑신정변에 대해서 3일 천하라고 하는데 시간으로만 따지면 3일이 다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어떤 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 시리즈의 목적과 약간 벗어납니다. 그래서 생략하지만 그 후 처리가 중요하겠죠. 두 개의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먼저 지금 보이시는 한성조약입니다. 한성이라면 서울이죠. 당시 서울에 있던 일본 측의 전권 대신 서울에 왔습니다. 이노우에 카오루 이 사람하고 우리 측의 그 김홍집이 체결했습니다. 원래 그 우리 측에서는 일본과 조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요구하는 것은 일본으로 망명한 주도자들을 인도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본은 인도적인 얘기를 이유를 들어서 이를 전혀 응하지 않고 또 이노우에 카오루도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게 대대병력하고 7척의 전함을 끌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시위를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본 공사관 수리 비용을 우리가 물게 되고 또 우리 측에서 계속 일본 공사 다케조의 신이치로 이 사람이 연루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일본과 청나라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한성조약이 아닙니다. 텐진조약입니다. 이거는 일본이 먼저 청나라의 협상을 제의했고, 그래서 텐진에서 이홍장 그리고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만났습니다. 양쪽 최고들이 만난 것이죠. 그래서 텐진조약을 리이토 조약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양국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나라 다 러시아의 남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청나라는 당시 또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정보로는 일본이 프랑스와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정보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빠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변으로부터 불과 2달 정도가 지난 1885년 2월 18일부터 6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다가 겨우 하나 합의를 했어요. 두 나라는 모두 4개월 내에 조선 땅에서 군대를 철수한다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아주 큰일이 터져버렸습니다. 3월 1일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져 버렸던 겁니다. 이제 이런 작은 문제에 매달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중대 사건이 발생할 때는 상대국에 문서로 통지하고 군대를 파병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놓고 모든 것을 교섭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서 텐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중에 청일 전쟁의 빌미가 됩니다. 조선 땅에 군대를 파병하는데 일본과 청나라가 서로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보하면 된다라는 것이 텐진 조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은 조선 땅인데요. 그 땅에 일본의 군대 그리고 청나라 군대, 즉 외국의 군대가 들어오면서 조선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갑신정변은 시작부터 끝까지 외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시작도 청나라 군대가 감축된 것을 기회로 일본 군대를 끌어들이면서 됐고, 마지막도 일본과 청나라가 싸웠고, 게다가 결과적으로 일본과 청나라가 서로 합의하면서 갑신정변은 완전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지지부진하다가 급히 진행된 것 또한 우리나라 땅인 거문도를 영국이 점령한 것 때문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선을 둘러싼 정세는 조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의 개국과 그 시련에 대해서 이제 5편에 걸쳐 알아봤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아주 멉니다만은 다음 편은 또 한 번의 번외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의 타라 입구, 타라론 또 그리고 타라 입구론, 즉 일본은 이제 아시아가 아니다 라는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것은 일본이 서양 모델을 따라가겠다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따져보면 그것만으로는 요약할 수 없는 깊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겁니다. 나름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